새벽 3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VVIP 타워. 그 심장부인 중앙보안통제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잠겨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건물의 동맥과 정맥을 무감각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지원은 이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체를 지키는 보안팀장이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유니폼의 색깔처럼 짙은 남색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은 지루함에 젖은 다른 동료들과 달리 유독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비추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이 직업이 그녀를 선택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먼지 구덩이에서 동료들을 잃은 후 그녀는 총성과 화약 냄새 대신 이 소독된 공기와 시스템의 기계음을 택했다. 하지만 훈련받은 맹수의 본능은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구역의 열감지 카메라에서 미세한 온도 변화를 포착했다. 시스템은 그것을 단순한 HVAC 공조 시스템 오류로 분류했지만 지원은 그것이 정해진 패턴을 벗어났음을 알아챘다. 그녀가 막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려던 순간이었다. 3시 14분, 둔탁한 폭음이 건물의 기초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콘크리트가 내부에서부터 찢어지는 소리였다. 통제실의 벽이 격렬하게 진동했고 천장에서 먼지 입자가 비처럼 쏟아졌다. 펜트하우스를 비추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지직거리며 검은색 화면으로 바뀌거나 순식간에 피어오른 오렌지색 화염의 이미지로 대체되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옆자리의 동료가 헤드셋을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다. 통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보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렸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화재 경보가 아니었다. 폭발 감지 경보였다. 지원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주 시스템 패널로 달려갔다. 그녀의 눈이 붉은색 경고등의 행렬을 광속으로 훑었다. 펜트하우스 구역, 스프링클러 시스템 오프라인, 수동작동 신호 응답 없음, 주 방화벽 차단 시스템 응답 없음, 전력 공급 라인 차단됨. 이것은 명백한 사고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고립이었다. 누군가 건물의 최상층을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VVIP 타워의 소유주이자 SK그룹의 심장, 강태준 회장이 있었다. 전 직원 즉시 대피하라 반복한다. 전 직원 즉시 대피하라 코드 레드 발령 건물의 중앙방송 시스템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 부장이 창백해진 얼굴로 지원을 향해 소리쳤다. 한 팀장, 뭐하고 있어? 당장 나가. 저긴 이미 끝났어. 저 정도 폭발이면 펜트하우스는 통째로 날아갔을 거라고. 하지만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펜트하우스의 예비 전력 시스템을 보여주는 작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폭발에도 불구하고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된 예비 전력은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희미한 신호였지만 생존 가능성을 의미했다. 그녀의 심장이 군화발에 짓밟히듯 쿵쾅거렸다. 과거의 실패가 목을 조여왔다. 아직 생존 신호가 잡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기자욱한 통제실 공기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김 부장은 그녀를 미친 사람 보듯 했다. 무슨 생존 신호 당장 나오지 않으면 자네도 죽어. 이건 명령이야. 한 팀장 당장 건물을. 지원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상장비 보관함의 유리를 팔꿈치로 깨부쉈다. 그녀는 벽에서 소형 산소호흡기와 방화담요 그리고 비상용 도끼를 꺼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공포도 없었다. 그것은 평범한 보안요원의 몸짓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특수부대 훈련으로 다져진 위험을 향해 돌진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군인의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자신을 단련시켰음을 애써 외면하며 호흡기를 착용했다.
동료들이 비상구로 몰려나가는 동안 지원은 그들의 흐름을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그녀는 중앙통제실 뒤편, 오직 최고 등급의 보안 인력만이 아는 낡은 유지보수 통로로 향했다. 이 길은 건물의 척추를 따라 펜트하우스 바로 아래층의 기계실까지 이어지는 비밀 통로였다. 중앙 엘리베이터는 이미 불타는 관이 되었을 것이고 비상계단은 연기로 막혔을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샤프트 내부는 지독한 어둠과 먼지로 가득했다. 그녀는 비상용 손전등을 켰지만 빛은 자욱한 분진을 겨우 뚫을 뿐이었다. 강철 사다리는 이미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차가운 감촉을 찾으며 빠르게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폐가 호흡기 필터를 통해 걸러진 공기를 거칠게 빨아들였다. 올라갈수록 공기는 뜨거워졌다. 강철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거대한 용광로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건물 도면과 폭발 패턴, 그리고 그 희미했던 생체 신호뿐이었다. 그녀는 공포를 느낄 여유가 없었다. 공포는 사치였다. 마침내 펜트하우스 기계실로 통하는 해치에 도달했다. 강철문은 이미 열기에 뒤틀려 있었다. 손잡이는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원은 도끼의 뾰족한 부분으로 잠금 장치를 부수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지옥의 입구가 그녀를 삼켰다. 뜨거운 공기가 폭풍처럼 그녀의 방화 담요를 강타했다. 유독한 연기가 호흡기의 필터를 비집고 들어오려는 듯 매캐한 냄새를 풍겼다. 기계실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이곳은 폭발의 진원지가 아니었다. 진원지는 더 안쪽, 강태준의 개인 집무실 방향이었다. 그녀는 방화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그녀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길과 무너져 내리는 천장 구조물 사이에서 유일한 통로를 찾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특수부대 시절 배운 대로 불길의 가장자리를 따라 산소가 아직 남아있는 낮은 자세로 이동했다. 전장의 기억이 다시 그녀의 머리를 후려쳤다. 동료들의 비명, 불타는 헌비의 냄새. 이번엔 아니야. 이번엔 반드시 구해낸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자신과의 싸움, 그녀의 과거에 대한 속죄였다. 그녀는 불타는 기계실을 가로질러 펜트하우스 내부로 통하는 비상문으로 향했다. 문 건너편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무너지는 굉음이 계속 들려왔다. 지원은 방화문을 걷어차고 펜트하우스의 불타는 복도로 진입했다. 그곳은 지옥의 축소판이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예술품들이 녹아내린 금속처럼 벽을 따라 흘러내렸고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뜨거운 열기에 검게 그을리고 갈라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유독 가스뿐만 아니라 녹은 플라스틱과 타버린 고급 가죽의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연기가 상대적으로 옅은 바닥에 몸을 낮췄다. 훈련받은 대로 그녀는 벽을 한 손으로 짚으며 나아갔다. 그녀의 목표는 건물의 구조상 가장 안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앙 코어에 위치한 집무실이었다. 폭발의 진원지는 그곳이 아니었지만 충격파가 그를 그곳으로 밀어냈거나 혹은 그가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피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태준 회장님 들리십니까? 그녀가 방독면 너머로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굉음과 함께 무너지는 샹들리에의 파편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무너진 기둥의 잔해를 넘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발에 무언가가 걸렸다. 그것은 값비싼 정장 재킷의 일부였다. 그녀는 손전등 빛을 내렸다.
그곳에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거대한 장식장과 무너진 내벽의 잔해 더미에 하반신이 깔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검댕과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강렬하고 오만한 인상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의 호흡은 위험할 정도로 얕았고 이마에서는 심각한 출혈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원은 즉시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이 전문가의 냉철함으로 그의 상태를 신속하게 훑었다. 머리의 열상, 명백한 영이 흡입, 그리고 잔해에 깔린 다리의 상태가 가장 심각해 보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산소 호흡기를 벗어 그의 입에 씌우고 수동으로 공기를 주입했다. 이것은 규정 위반이었지만 지금 규정은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비상용 도끼를 들어 잔해를 받치고 있는 금속 프레임을 내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대로 시간이 지체되면 그는 과다출혈이나 유독가스 중독으로 사망할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도끼를 들어 이번에는 프레임이 아닌 그의 다리를 압박하고 있는 목재 구조물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몇 번의 강타 끝에 공간이 확보되자 그녀는 도끼를 지렛대로 삼아 그를 짓누르고 있던 가장 무거운 파편을 밀어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상체를 붙잡고 잔해 더미에서 그를 끌어냈다. 그는 거구였지만 지원은 이미 전장에서 자신보다 무거운 동료들을 끌고 다닌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그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벽 쪽으로 옮겼다. 그의 다리 상태는 끔찍했다. 정장 바지가 찢어진 곳으로 뼈가 보일 정도의 심각한 개방 골절이었다.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지원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니폼 셔츠 일부를 찢어내고 도끼 손잡이와 벨트를 이용해 즉석에서 지혈대를 만들었다. 그녀는 정확한 동맥 지점을 찾아내어 그의 허벅지를 강하게 압박했다. 강태준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미약하게 눈을 떴다. 그의 초점 없는 눈이 연기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낯선 여자의 실루엣을 향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원은 그의 입에 씌워진 호흡기를 조절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과다출혈입니다. 지금 지혈 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감정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그를 방화담요로 감쌌다. 이제 남은 것은 탈출이었다. 그녀는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다시 한번 그를 끌다시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자신이 들어왔던 유지보수 통로로 돌아갔다. 화염은 이미 복도 끝까지 번져 그들의 퇴로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이 기계실 해치를 통과하고 강철 사다리를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펜트하우스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마지막 굉금이 울렸다. 폭발의 여파가 샤프트 내부를 강타했고 두 사람은 추락할 뻔했지만 지원은 마지막 힘을 다해 사다리를 붙잡았다. 그녀의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한 칸 무거운 남자를 끌고 내려왔다. 건물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소방대원들과 구조대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연기에 휩싸인 로비에서 검댕투성이의 여성이 VVIP 타워의 심장인 강태준 회장을 끌고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그를 넘겨받았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발견 머리 열상, 우측 다리 개방 골절, 대퇴 동맥 압박 지혈 실시 연기 흡입, 지원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었다. 구급대원이 그녀의 응급처치를 보고 경악했다. 세상에, 이 지혈대가 아니었다면 10분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 의사입니까?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산소 부족으로 휘청거리며 벽에 기댔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불타는 듯한 폐의 고통과 온몸의 타박상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지원이 다시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시끄러운 응급실이 아닌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보이는 조용한 1인실이었다. 그녀의 몸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가벼운 화상 치료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즉시 다가왔다. 한지원 씨, 깨어나셨군요. 저는 강태준 회장님의 비서실장 박진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그녀를 샅샅이 훑었다. 회장님은 지금 막 수술을 마치셨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모두 한지원 씨 덕분입니다. 지원은 멍한 머리를 흔들며 물었다. 회장님, 강태준 회장님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 박 실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에서 어떤 의지를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의 가장 깊숙한 곳,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VVIP 병동으로 안내되었다. 강태준은 수많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다리는 깁스를 한 채 고정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부상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병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힘이 있었다. 당신, 한지원 씨, 보안팀.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지혈했어. 그 상황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건 평범한 보안요원의 응급처치가 아니었어. 동맥을 정확히 찾아냈지. 군대식이었어. 지원은 대답 대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기다렸다. 강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 완벽한 암살 시도였지. 방화 시스템은 내부에서 무력화됐고 폭발물은 군용 C4였다. 그들은 내가 확실히 죽기를 바랐어. 그의 눈이 지원을 향했다. 그 눈에는 감사가 아닌 차가운 계산이 번뜩였다. 그런데 당신이 변수가 됐어.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몰랐겠지. 하지만 이제 알게 됐을 거야. 펜트하우스의 모든 보안 카메라 영상은 폭발 직전 서버에서 삭제됐지만 그들이 당신을 봤을 가능성이 높아. 당신은 이제 목격자야. 그것도 아주 위험한 목격자. 지원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녀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는 단지 사람을 구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평범한 화재 현장에 뛰어든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본 시스템 마비는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다. 강태준은 침대 옆에 버튼을 눌러 상체를 조금 일으켰다.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당신에게 목숨을 빚졌어.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겠지. SK그룹의 회장으로서. 나는 어떤 보상이든 해줄 수 있어. 돈, 집, 원하는 자리, 뭐든지. 저는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지원이 차갑게 잘라 말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거래에 익숙했고 또 경멸했다. 강태준은 마치 그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당신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지. 그래서 더 가치가 있고. 하지만 이건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당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야. 그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병실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말을 내뱉었다. 결혼해줘요. 한지원 씨. 지원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는지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물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만 나는 지금 내 평생 가장 명료한 정신 상태요.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보답이 아니야. 이건 거래이자 유일한 해결책이오. 내 적들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노릴 거야. 그리고 당신은 내가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지. 그들은 반드시 당신을 제거하려 할 거요.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내 아내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당신은 SK그룹의 안주인이자 내 공식적인 보호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요. 아무도 감히 강태준의 아내를 건드리지 못해.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상이자 보호요. 지원은 이 상황의 부조리함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지금 저를 방패막이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은혜를 갚겠다면서 강태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방패막이 아니, 당신의 능력을 봤어. 당신은 방패가 아니야. 당신은 무기지. 나는 내 곁에 믿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 해게.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는 지원에 흔들리지 않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이 결혼은 계약이 될 거요. 당신은 나를 보호하고 나는 당신을 보호하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소.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병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당신은 내 약혼녀여야만 해. 그것이 우리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병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지원은 강태준의 말을 즉각적으로 이해했지만 뇌가 그 비상식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결혼이라니요, 회장님.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목숨을 구해줬더니. 그런 식으로 보답하겠다. 차라리 돈을 주시죠. 그게 더 솔직할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차가운 경멸이 서려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반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런 모욕감과 저항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다. 모욕이 아니오. 이건 지독하게 이성적인 판단일 뿐. 당신은 내 적들의 얼굴을 봤어. 아니, 더 정확히는 그들의 작품을 뚫고 살아남았지. 그들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 그들은 반드시 당신을 제거하려 할 거요. 나는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받아쳤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이 겪어온 지옥의 편린을 스치게 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서는 무리야. 그들은 SK그룹의 시스템을 마비시킬 정도의 힘을 가졌어. 당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그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숨어 다닐 순 없어. 그는 링거가 꽂힌 손을 들어 그녀를 가리켰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이 필요해. 당신은 내 보안 시스템에 맹점을 뚫고 들어왔어. 그것도 내 전용 유지보수 통로를 통해서. 당신은 그들의 방식, 즉 내부자의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 당신이 나를 구한 방식은 전문가의 솜씨였어. 의무병 혹은 그 이상. 지원은 숨을 삼켰다. 그가 짧은 순간에 자신을 파악했음을 깨달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내 현재 보안팀은 충성스럽지만 그들은 이런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들은 양복 입은 경호원일 뿐. 암살자를 상대할 군인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달라. 그의 제안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용이었고 위장이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되면 당신은 내 그림자가 될 수 있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거리에서 나를 경호할 수 있지. 그리고 당신 역시 SK그룹 전체의 보호를 받게 될 거요. 이건 자선이 아니야. 한지원 씨, 이건 거래요. 당신의 기술과 나의 자원을 맞바꾸는 생존 계약이지.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들 수 있었다. 이름과 신분을 바꾸고 또다시 도망자처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쳤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녀에게 도망치는 것은 죽음과 같다고 속삭였다.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것이 나았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녀에게 거대한 전장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태준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은 없었다. 오직 냉철한 판단만이 남아 있었다. 계약서를 봅시다.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지요. 강태준의 입가에 옅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다음 날 병실로 변호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두 사람 앞에 두꺼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혼인 서약서가 아니었다. 상호 안보 및 비밀 유지에 관한 기업 인수 합병 서류에 가까웠다. 계약 기간은 위협 요소의 영구적 제거 시점까지. 계약의 대가로 지원에게는 SK그룹의 의결권 없는 주식 5%와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금이 즉시 지급된다. 지원은 돈에 관련된 조항은 훑어보기만 했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부칙 조항이었다. 한지원은 강태준의 개인 거주진의 모든 보안 시스템에 대한 총괄적인 접근 및 통제 권한을 가진다. 그녀는 펜을 들어 그 조항 옆에 한 줄을 추가했다. 인력 통제 권한 포함. 강태준은 그것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서명이 끝나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기이한 동맹이 체결되었다. 그날 오후 언론에는 SK그룹 강태준 회장, 화재 현장에서 목숨 구해준 여성과 전격 결혼 발표라는 헤드라인이 터져 나왔다. 세상은 이 세기의 로맨스 혹은 신데렐라 스토리에 열광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전쟁의 첫 번째 포석을 놓았을 뿐이었다. 강태준이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지원은 먼저 그의 저택으로 들어갔다. 서울 외곽, 산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요새 같은 저택이었다. 입구부터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지만 지원의 눈에는 허점투성이로 보였다. 저택의 집사들과 하인들은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사모님, 이쪽으로. 짐은 벌써 옮겨두었습니다. 깐깐해 보이는 중년의 여성, 오 집사가 그녀를 안내했다. 그녀가 안내한 방은 본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전망 좋은 게스트윙의 스위트룸이었다. 호의를 가장한 완벽한 격리 조치였다. 지원은 방을 둘러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내 방은 여기가 아닙니다. 오 집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예, 하지만 회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하라고. 지원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회장님의 침실 바로 옆방으로 안내하세요. 지금 당장. 그리고 저택의 모든 출입문, 마스터키와 보안 통제실 접근 권한을 주세요. 오 집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모님, 그 방은 창고로 쓰고 있고 보안 권한은 서 팀장님의 고유. 내 계약서에는 총괄적인 통제 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 집사님, 회장님의 뜻을 거스르시겠습니까? 지원은 오 집사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평범한 여자의 기색을 찾을 수 없었던 오 집사는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지원은 강태준의 침실 옆 먼지 쌓인 방으로 짐을 옮겼다. 그녀는 가방에서 값비싼 드레스 대신 분해된 권총과 소형 감청 장비 그리고 군용 노트북을 꺼냈다. 그녀는 방의 모든 구석을 확인하고 문과 창문에 즉석에서 제작한 경보 장치를 설치했다. 이곳은 신혼집이 아니라 최전선 기지였다. 저녁 식사 시간. 그녀는 식당 대신 저택의 중앙보안 통제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저택의 보안을 총괄하는 서 팀장을 만났다.
경찰 특공대 출신이라는 그는 건장한 체격에 자부심 강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원을 보자마자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한지원 씨라고 하셨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셔서 회장님을 홀리신 모양인데. 여긴 당신 같은 아마추어가 놀러 올 곳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메인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 팀장. 경계 근무표를 보니 순찰 로테이션이 3시간 주기로 동일하더군요. 외벽 감지 센서 3번과 7번 구역의 사각지대는 30초 이상 발생하고 CCTV 카메라는 전부 고정형이라 예측이 너무 쉽습니다. 그녀가 모니터의 특정 지점들을 정확히 짚어내자 서 팀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지원은 그를 돌아보았다. 아마추어는 당신입니다. 서 팀장. 당신은 회장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저 월급을 받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화재 현장에서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서 팀장은 모욕감에 주먹을 쥐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오늘부로 모든 보안 프로토콜을 내가 재조정합니다. 불만 있으면 강태준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세요. 지원은 서 팀장의 책상에 있던 시스템 관리자 권한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24시간 이내에 저택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신원 조회 기록 원본과 최근 3개월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서 팀장과 통제실의 다른 요원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당한 것에 분노했지만 그녀의 전문성과 서늘한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강태준 회장이 데려온 이 여자는 그들이 상상했던 연약한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에서 돌아온 사령관이었다. 지원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적은 이 저택 안에 있거나 혹은 이 시스템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다. 강태준이 마침내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귀환은 조용했지만 저택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다. 한지원은 휠체어에 앉은 그를 맞이하며 이미 저택의 모든 경호 인력을 재배치한 상태였다. 서 팀장은 표면적으로는 그녀의 지시에 따랐지만 그의 눈에는 불만과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지원의 급진적인 보안 변경이 과잉 반응이라 생각했다. 태준이 서재에 자리를 잡은 지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다. SK그룹의 부회장 최민환이었다. 그는 값비싼 검은색 세단을 타고 저택 입구에 섰고 그의 얼굴에는 비통함과 걱정이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사랑하는 형제를 잃을 뻔한 사람처럼 보였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최민환은 서재 문이 열리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태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염려로 가득 찬 듯 울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태준의 깁스한 다리가 아닌 방 한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지원을 향해 있었다. 지원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최민환, 겉보기에는 세련되고 매력적인 중년 신사였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탐욕스러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과 함께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무관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화재 현장에서 태준을 구한 운 좋은 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자네가 그 용감한 아가씨로군. 한지원 씨, 최민환이 태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지원에게 다가왔다. 그는 악수라도 청할 듯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태도는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자선을 베푸는 쪽에 가까웠다. 우리 회장님을 구하다니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SK그룹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걸세.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말해보게. 그의 말은 명백한 거래 제안이었다.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지원은 그의 손을 잡는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최민화는 그녀의 무미건조한 반응에 잠시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는 하층민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다루기 쉬운 부류에서 약간 성가신 부류로 재평가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로 여겼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최 부회장, 소개가 늦었군. 이쪽은 한지원 씨. 내 약혼녀일세. 그 말에 서재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최민환의 얼굴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르던 걱정의 가면이 찰나의 순간 균열을 일으켰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태준과 지원 사이를 오갔다. 약혼녀라고요, 회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민환은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입꼬리는 경련하고 있었다. 그는 지원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멸이 아닌 노골적인 저기가 담겨 있었다. 감히 자신의 계획에 끼어든 하찮은 존재에 대한 분노였다. 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농담이 아니야. 지원 씨는 내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네. 우리의 결혼식은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되면 바로 진행할 걸세.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최민화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상황이 이 정체불명의 여자 하나 때문에 틀어지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렇군요.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지원 씨. 최민화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고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지원을 향해 경고하듯 덧붙였다. SK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보기보다 무거운 자리일 겁니다. 부디 몸조심하시길. 최민환이 돌아간 후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창밖으로 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태준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가 범인입니까? 그녀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는 없어. 하지만 저놈만큼 내가 죽기를 바라는 놈도 없지. 지원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 이제는 완벽한 작전 통제실이 된 그곳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자신이 설치한 도청 방지 장치를 가동시켰다. 그리고 군용 노트북을 열었다. 공식적인 조사는 SK그룹의 법무팀과 경찰이 맡고 있었지만 지원은 그들 중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인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특수부대 시절 정보 분석을 담당했던 옛 동료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가 보낸 것은 VVIP 타워의 화재 현장에서 몰래 수거한 미세한 파편 샘플의 분석 데이터와 폭발 직전에 음향 파형을 복원한 파일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어둠의 경로를 택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답신이 왔다. 짧지만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샘플, IDP 매니징어, 미군 특수 작전용으로 개발된 군용 고성능 폭약, 민간 시장 유출 절대 불가, 음향 파형 일치. 이것은 단순한 테러가 아님, 전문 군사 작전임. 지원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PX-Y. 그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적의 요새를 파괴할 때나 사용되던 극도로 통제된 물질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의 민간 건물에서 터질 수 있단 말인가. 최민환이 아무리 부회장이라도 이런 물건을 손에 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즉시 VVIP 타워의 보안 시스템 로그를 다시 파고들었다. 그녀는 화재 발생 72시간 전부터의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다. 서 팀장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외부 해킹으로 인한 시스템 마비라고 결론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그것이 거짓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로그 파일의 가장 깊숙한 곳, 삭제된 데이터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흔적을 발견했다. 폭발 10분 전,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최고 관리자 애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으로 로그인하여 방화벽과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수동으로 비활성화시켰다. 그것은 외부에서의 해킹이 아니었다. 명백한 내부 소행이었다. 그리고 그 로그인 IP는 저택의 보안 통제실을 관리하는 서 팀장의 개인 단말기 IP와 정확히 일치했다. 지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서 팀장이 범인일까 아니면 그의 단말기가 도용당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적은 이미 저택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지원은 자신이 뛰어든 이 결혼이라는 계약이 단순한 재벌가의 암투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군사 무기와 정교한 내부 공작이 동원된 전쟁이었다. 최민화는 그저 표면에 드러난 꼭두각시일 수도 있었다. 그의 뒤에는 PX 마임을 공급하고 SK그룹의 철통 보안망을 내부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세력이 존재했다. 그녀는 서 팀장의 배신 혹은 무능을 태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 이 저택 안에서조차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이제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한 남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음을, 그리고 자신 역시 그 소용돌이에 완전히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강태준이 퇴원하고 일주일 후, 저택은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났다. VVIP 타워 화재 사건 이후 처음으로 강태준 회장이 공식적인 파티를 주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의 생환을 축하하고 그룹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 파티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 뱀을 굴에서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한지원은 칠흑 같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여 목선이 드러났고, 유일한 장신구는 강태준이 건넨 심플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그녀는 완벽한 재벌의 약혼녀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샴페인 잔이나 화려한 샹들리에를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직접 재배치한 경호 인력의 동선과 비상탈출로를 스캔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위험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는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이크를 잡았다. 수백 명의 엘리트들이 그를 주목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연 회장 전체를 울렸다. 그의 시선이 한지원에게 향했다. 그리고 저를 그 지옥에서 구해준 유일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지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원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휠체어 옆에 섰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나의 미래가 될 사람, 나의 약혼녀 한지원 씨입니다. 연 회장에는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열렬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박수 속에는 놀라움, 시기, 그리고 수군거림이 뒤섞여 있었다. 모두가 이 신데렐라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 했다. 최민환 부회장 역시 맨 앞줄에서 누구보다 열렬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스러운 미소마저 감돌았다. 최민환은 두 사람에게 다가와 축하를 건넸다. 회장님, 정말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입니다. 한지원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는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대한 장애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 운 좋은 연을 처리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지원을 얕보고 있었다. 그저 운이 좋아 회장의 눈에 든 전직 보안 요원 따위라고 생각했다. 그는 파티에 혼잡함을 틈타 그녀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굴욕과 사고사를 동시에 노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 중 하나인 김 이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지원은 태준의 곁을 지키면서도 모든 감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환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김 이사와 짧게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김 이사는 곧바로 하인들만 사용하는 서비스 복도 쪽으로 사라졌다. 지원의 신경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파티는 저택의 메인 홀과 야외 테라스 가든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태준이 잠시 다른 재계 총수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한 여성 손님이 지원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한지원 씨, 맞으시죠? 테라스의 야경이 정말 아름답던데. 잠시 함께 보시겠어요? 그것은 의도적인 유인이었다. 지원은 그 여자의 눈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읽었지만 순순히 응했다. 좋아요. 그녀는 덫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가 테라스로 나가는 유리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경호 인력이 교묘하게 차단되었음을 깨달았다. 테라스는 생각보다 한적했고 조명은 어두웠다. 그녀가 대리석 난간에 막 기대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웨이터 복장을 한 김 이사가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샴페인 병이 가득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는 과장되게 소리치며 지원을 향해 그대로 넘어졌다. 그의 목표는 지원을 쟁반으로 강타하고 그녀를 중심 잃게 만들어 2층 높이의 테라스 난간 너머로 밀어버리는 것이었다. 난간은 이미 누군가가 손을 써둔 듯 헐거워져 있었다. 하지만 김 이사가 그녀를 덮치기 직전 지원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장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듯 몸을 비트는 대신 오히려 김 이사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유연하고 빨라서 마치 그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김 이사의 팔을 잡아 그의 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동시에 그녀의 발이 그의 다리를 정확하게 걸었다. 김 이사는 자신이 밀려던 힘에 자신의 무게까지 더해져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헐거워진 난간으로 돌진했다. 샴페인 병들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난간이 부서져 나갔다. 하지만 김 이사는 추락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지원이 그의 셔츠 멱살을 움켜쥐고 있었다. 김 이사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다. 그의 눈앞에는 수미터 아래에 딱딱한 정원 바닥이 보였다. 지원은 한 손으로 그의 거구의 체중을 버티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최민환 부회장이 시켰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 이사는 공포에 질려 고개조차 끄덕이지 못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지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누가 난간을 망가뜨렸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부회장님께서 저 여자에게 굴욕을 주라고, 실수인 척 밀어버리라고만. 김 이사가 횡설수설하며 실토했다.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최민환이 자신에게 거액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며 이 일을 지시했다는 것까지. 지원은 그의 말을 자신의 드레스 속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로 녹음하고 있었다. 그녀는 파티에 오기 전부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김 이사를 끌어올리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은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 최민환에게 가서 내가 운 좋게 피했다고 보고해. 대신 이 휴대폰을 가지고 가.
그녀는 김 이사의 주머니에 또 다른 소형 장치를 몰래 넣었다. 그것은 도청 기능이 탑재된 번호폰이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귀가 되는 거야. 최민환의 모든 말을 내게 전달해. 그렇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과 당신의 살인 미수 증거가 경찰서로 갈 테니까. 소란을 듣고 사람들이 테라스로 몰려 나왔다. 지원은 태연하게 흐트러진 드레스를 정돈했다. 김 이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강태준이 휠체어를 밀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최민환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달려왔다. 이게 무슨 소란인가 한지원 씨. 괜찮소. 지원은 최민환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네, 부회장님. 그냥 김 이사님이 좀 과음을 하셨나 봐요. 난간이 약해져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녀는 부서진 난간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관리가 소홀했군요. 저택 전체의 안전점검을 다시 해야겠어요. 특히 오래된 것들은 전부 교체해야죠. 최민환은 그녀의 말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를 알아챘다.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자신이 쥐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을 노려보는 맹수였음을 깨달았다. 지원은 태준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경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첫 번째 증거를 확보했고 적진에 스파이를 심었다.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김 이사의 주머니에 심어진 도청 장치는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해냈다. 한지원은 자신의 작전 통제실에서 헤드셋을 쓴 채 최민환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김 이사는 공포에 질려 자신이 겪은 일을 과장되게 부풀리며 보고했다. 그 여자가 괴물입니다. 부회장님, 제 손목을 부러뜨릴 뻔했다고요. 눈빛이 사람을 죽여본 눈이었습니다. 최민환의 책상이 부서져라 내리치는 소리가 헤드셋을 울렸다. 쓸모없는 놈 고작 계집 하나 처리 못해서 이 난리를 피워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린 후 최민환이 목소리를 낮춰 중얼거렸다. 젠장, 블랙 로터스 놈들이 뒤처리를 제대로 못한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 계집까지 계산에 넣었던 건가? 그 군용 폭약만 제대로 터졌어도 지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했다. 블랙 로터스, 블랙 로투스. 생소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군용 폭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자 그녀의 모든 신경이 그 이름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어둠의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녀는 SK그룹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자신이 수년간 구축해온 그림자 속의 정보망을 이용했다. 블랙 로터스 솔루션. 표면적으로 이 회사는 해외 플랜트 건설 및 위험관리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합법적인 보안업체로 등록되어 있었다. 본사는 파나마에 있었고 서울지사는 강남의 한적한 오피스텔에 위장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모든 것이 깨끗해 보였다. 너무 깨끗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지원은 회사 등기 이사 명단을 확인했다. 대부분이 유령회사나 차명 계정이었다. 하지만 단 한 명, 서울지사의 대표 이사 이름은 실명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자신의 옛군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검증했다. 윤태규. 헤드셋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원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앞에서 모니터의 글자들이 흐려지고 대신 아프가니스탄의 불타는 사막이 펼쳐졌다. 귓게는 총성과 동료들의 비명이 맴돌았다. 윤태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의 지휘관, 그리고 한지원의 직속 상관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 마지막 임무, 매복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윤태규 대령은 그녀의 팀에게 징역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교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는 지원팀의 투입을 막고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지원을 제외한 팀 전원이 사망했다. 그녀는 그날의 화염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영혼은 그곳에 묻혔다. 그녀는 윤태규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혹은 더러운 거래를 위해 자신의 팀을 고의로 희생시켰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조사는 작전 중 불가피한 손실로 종결되었고 윤태규는 불명예 전역 형식으로 조용히 군을 떠났다. 지원은 그 충격으로 PTSD 진단을 받고 군복을 벗어야 했다. 그녀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WVIP 타워의 폭발 현장에서 그녀를 덮쳤던 트라우마가 지금 그 실체를 드러내며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날의 폭발은 단순한 트라우마의 재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연장이었다. PX9, 그 극비의 군용 폭약. 그것은 윤태규가 지휘하던 부대만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던 물자였다. 최민환이 SK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이 암살 시도는 그녀의 팀이 몰살당했던 그날의 배신과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였다. 윤태규가 바로 그 연결고리였다. 지원은 자신의 과거가 강태준의 현재와 이렇게 끔찍하게 얽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재벌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 내부의 부패, 불법 무기 밀매, 그리고 거대한 검은 자본이 얽힌 음모였다. 윤태규는 군에서 빼돌린 무기들을 최민환 같은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팔아넘기며 블랙 로터스라는 용병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팀은 아마도 그들의 더러운 거래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거나 혹은 그것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강태준 역시 그들의 사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 대상이 된 것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강태준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죽은 동료들의 복수를 위한 전쟁이자 자신의 과거를 끝내기 위한 마지막 전투였다. 그녀가 방에서 나왔을 때 복도에서 강태준과 마주쳤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원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즉시 알아챘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계약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인 염려가 담겨 있었다. 유령이라도 본 표정이군.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이 거대한 음모에 그를 어디까지 끌어들여야 할까? 하지만 그는 이미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유령이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을 죽이려 했던 그 폭약, PXY,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알아냈습니다. 태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누구지? 지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내 옛 지휘관입니다.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것을 잃게 만든 남자. 그리고 이제 보니 그가 당신의 목숨도 노리고 있었군요. 태준은 그녀의 말에 담긴 무게를 즉각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보안 요원이 아님을 진작에 알았지만 그녀가 이런 깊은 상처와 복수심을 품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가 단지 고용된 경호원이 아니라 자신과 공동의 적을 가진 동맹임을 깨달았다. 그는 휠체어 바퀴를 돌려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좋아, 그 유령. 같이 잡으러 가보지. 그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끌어내 주겠소.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력한 지원 약속이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저택의 어둠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윤태규. 그를 만나러 갈 시간이었다. 최민화는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파티에서의 실패는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한지원이라는 여자는 단순한 행운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훈련받은 맹수였고 이제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김 이사를 통해 전달되는 지원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려 했지만 그녀는 저택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고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그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었다. 빌어먹을 그 계집이 저택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아 최민환이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윤태규에게 으르렁거렸다. 전화기 너머의 윤태규는 여전히 침착했다. 부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쥐는 코너에 몰리면 더 사나워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결국 굴에서 나와야 먹이를 찾죠. 기회는 옵니다. 기다릴 시간 없어. 강태준 그놈이 벌써 그룹 내부 감사를 시작했단 말이다. 내 자금줄을 추적하고 있어. 최민화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당장 그 여자를 처리해. 납치라도 해 강태준을 압박할 인질로 써야겠어. 당장 이 모든 대화는 한지원의 헤드셋으로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환이 마침내 인내심을 잃고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윤태규가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다. 지원은 김 이사에게 새로운 미끼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김 이사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정보원과 통화하는 척 연기했다. 네. 내일 저녁 8시 인천항 제3부두 폐창고입니다. VVIP 타워 폭발. 당시에 원본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거래 금액은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끊고 김 이사가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것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았다. 정보는 즉시 최민환에게 그리고 윤태규에게 전달될 것이었다. 지원은 강태준을 찾아갔다. 오늘 밤 제가 직접 윤태규를 잡으러 갑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혼자서 그놈들은 군용 폭약까지 다루는 놈들이야. 서 팀장의 병력을 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서 팀장은 믿을 수 없습니다. VVIP 타워 시스템이 뚫린 게 그의 단말기를 통해서였어요. 그가 배신자이거나 혹은 무능해서 해킹당한 겁니다. 어느 쪽이든 신뢰할 수 없죠.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윤태규는 저를 잡기 위해 직접 올 겁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어 할 테고 무엇보다 저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저와 그놈의 개인적인 전쟁입니다. 태주는 그녀의 눈에서 과거의 동료들을 잃은 자의 복수심과 현재의 자신을 지키려는 자의 결의를 동시에 읽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건 뭐든 말해. 단, 살아 돌아와야 해. 다음 날 저녁, 인천항 제3부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버려진 창고들은 바닷바람에 낡은 금속성의 비명을 질러댔다. 이곳은 유령도시처럼 황량했다. 지원은 약속 시간보다 2시간 먼저 도착했다. 그녀는 검은색 전투복 위에 평상복을 겹쳐 입었고 허리에는 권총과 전투용 단검 그리고 비상용 구급 키트를 장비했다. 그녀는 창고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예상대로 윤태규의 부하들이 이미 폭발물 부비 트랩을 설치해두고 있었다. 그녀는 전문가의 솜씨로 조용히 함정들을 해체하거나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창고의 가장 높은 철골 구조물 위,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사냥꾼이 되어 먹잇감을 기다렸다. 저녁 8시 정각.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검은색 밴 차량 2대가 조용히 들어섰다. 완전 무장한 블랙 로터스의 용병 5명이 신속하게 하차하여 전술 대형을 갖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차에서 내렸다. 윤태규였다. 그는 여전히 군인처럼 꼿꼿했지만 그의 눈에는 탐욕과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한지원, 거기 있는 거 안다. 윤태규의 목소리가 창구 안에 울려 퍼졌다. 나와라. 네가 찾는 영상은 내가 가지고 있다. 물론 네가 죽은 뒤에나 볼 수 있겠지만 그는 부하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창고 내부로 흩어져 지원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미줄에 걸려든 팔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새벽 4시, 강태준의 저택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강태준은 휠체어에 앉아 서재의 거대한 통유리창 밖, 아직 어둠에 잠긴 정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한지원이 인천항으로 떠난 지 8시간이 지났다. 그녀의 모든 통신은 두절된 상태였다. 그가 보낸 예비 지원팀조차 그녀의 신호를 놓쳤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지원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입고 나갔던 평상복은 찢어져 있었으며 뺨에는 깊은 자상이 선명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눈은 지옥의 불길보다 더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전사, 그 자체였다. 태준은 휠체어를 돌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잠겨 있었다. 살아있었군. 지원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 서재 중앙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서재의 공기는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화염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녹음기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공포와 분노에 찬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태규였다. 그래, 내가 했다. 그 망할 빅기고스마에 내가 빼돌렸어. 최민환. 그 자식이 SK그룹을 통째로 삼키게 해주겠다더군. 내년의 팀은. 그들은 너무 많이 알았어. 그래서 죽어야 했어. 녹음기 속 지원에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태준은 윤태규의 비명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놈도 마찬가지야. 최민환의 자금줄을 캐고 다녔어. VVIP 타워는. 완벽한 무대였지. 하지만 네가 감히 모든 걸 망쳤어.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난밤 지원은 홀로 적의 속을에 들어가 그들의 수장을 사로잡고 이 자백을 받아낸 것이었다. 그녀는 인천항의 폐창고에서 벌어진 치열한 사투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상처와 이 녹음 파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적을 동시에 무너뜨린 것이다. 태준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이사회 긴급 소집해. 2시간 뒤 본사 30층 대회의실이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전해. 특히 최민환 부회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끌고 와.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2시간 후 SK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 이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긴급 소집에 모두가 불만스러운 기색이었지만 강태준의 명령을 거부할 사람은 없었다. 최민환 부회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어젯밤 윤태규의 팀이 한지원을 처리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이제 강태준이 어떤 발악을 할지 지켜보러 온 참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이사들이 모두 일어섰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태준이 아닌 그의 휠체어를 밀며 함께 들어오는 여성에게 고정되었다. 한지원. 그녀는 새벽에 상처 입은 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으로 상처를 가렸지만 그 눈빛은 회의실의 모든 거물들을 압도했다.
최민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살아있다. 그것도 멀쩡히. 이럴 리가 없었다. 윤태규와 그의 용병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강태준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마이크를 켰다. 이른 아침에 소집해서 미안하오. 이사들, 하지만 오늘 우리 그룹에 존망이 걸린 문제를 처리해야겠습니다. 그는 좌중을 둘러보았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VVIP 타워 화재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경찰은 단순가스 누출 사고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태준이 지원을 향해 손짓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내이자 SK그룹의 임시주주 대리인인 한지원 씨가 주도할 겁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지원에게 쏠렸다. 아내, 주주 대리인, 최민환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지원은 태블릿 PC를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다. 저는 전직 군 정보 분석관이자 보안 시스템 전문가입니다. 그녀의 첫마디의 이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VVIP 타워의 화재는 사고가 아닌 명백한 내부제에 의한 테러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스크린에 떴다. 폭발 10분 전 방화 시스템과 스프링클러가 수동으로 비활성화되는 시스템 로그였다. 이것은 외부 해킹이 아닙니다. 최고 관리자 권한을 가진 내부자의 소행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그 로그에 접속한 IP 주소가 떴다. 그리고 이 IP는 현재 우리 그룹의 보안을 총괄하는 서 팀장의 개인 단말기였습니다. 서 팀장과 밀접한 관계였던 이사 몇몇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민환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고작 보안 요원이었던 당신이 뭘 안다고 서 팀장의 무능을 지적할 순 있어도 그를 테러범으로 모는 건 명예훼손이야. 지원은 그의 격앙된 반응을 무시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폭발물 잔해 분석 결과입니다. 스크린에는 피에리스쿠, 미군 특수 작전용 고성능 폭약이라는 문구가 떴다. 이 폭약은 민간 시장에는 절대 유출될 수 없는 군용 물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 VVIP 타워에 설치될 수 있었을까요? 회의실은 이제 공포에 가까운 침묵에 휩싸였다. 지원은 최민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이 폭약의 유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블랙 로터스 솔루션이라는 유령 용병 회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최민환 부회장님의 차명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거짓말 최민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여자가 지금 회장님의 총애를 등에 업고 감히 나를 모함하고 있어. 증거를 대 그깟 서류 쪼가리 따위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그는 이사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저 여자의 말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저 여자는 회장님을 홀린 꽃뱀일 뿐입니다. 꽃뱀이라. 지원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는 회의실의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그럼 이 목소리도 제가 조작한 것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다. 그래. 내가 했다. 그 망할 PX9. 최민환 그 자식이 SK그룹을 통째로 삼키게 해주겠다더군. 강태준, 그놈도 마찬가지야. 최민환의 자금줄을 캐고 다녔어. VVIP 타워는 완벽한 무대였지. 윤태규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대회의실 전체를 뒤덮었다. 최민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그는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윤태규가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강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마무리를 지었다. 최민환 부회장, 당신의 불법 무기 밀매, 횡령,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이제 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과 사설 보안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민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들에게 끌려나갔다. SK그룹의 거대한 암덩어리가 한 여인의 치밀한 방역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최민환이 끌려나간 회의실 문이 닫히자 응축되었던 공기가 터져나왔다. 이사들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룹의 2인자였던 최민환의 몰락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저 휠체어에 앉은 남자와 그 뒤에 선 차가운 여자의 손에 달렸음을 깨달았다. 강태준은 이 피비린내 나는 침묵을 즐기지 않았다. 박 실장, 회의실 문을 잠그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게. 지금부터 이 회의실은 SK그룹의 대수술을 위한 격리실이 될 거요. 그의 명령은 즉각적이었고 보안 요원들이 문을 지키고 통신 제머를 가동했다. 공포가 이사들 사이로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한지원이 다시 태블릿을 들었다. 스크린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최민환의 차명 계좌에서 블랙 로터스로,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앉은 몇몇 이사들의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첫 번째 이름을 가리켰다. 김영수 전무, 자문료 명목으로 지난 3년간 50억 원을 받으셨군요. VVIP 타워의 보안 시스템 입찰 비리에 관여한 대가였습니다. 김 전무가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듯 비틀거렸다.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저는. 지원은 다음 이름을 가리켰다. 이정훈 상무, 윤태규가 밀수한 군용 물품의 세관 통과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이사 한 명 한 명의 죄목을 기계처럼 읊었다. 그것은 고발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그들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배신자들의 아비규환이 시작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저는 김 전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상무가 먼저 최 부회장에게 줄을 섰습니다. 강태준은 이 추악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썩은 살이 도려내지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법이었다. 그들 중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것은 서 팀장이었다. 그는 지원의 발밑에 기어가다시피 했다. 한 고문님, 제발.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최 부회장이 그저 회장님의 동선 파악을 위한 특별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방화벽을 무력화시킬 줄은. 지원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 아들의 병원비로 5억을 받았더군요. 서 팀장, 그 돈으로 당신은 강 회장님의 목숨값을 치른 겁니다. 당신은 보안 책임자가 아니라 적에게 성문을 열어준 배신자일 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강태준이 손짓했다. 저자부터 끌어내. 단 한 푼의 퇴직금도 없을 줄 알아라. SK그룹의 모든 법무팀을 동원해서 당신이 저지른 배임과 공모 혐의에 대해 최고 형량을 받게 만들겠소. 서 팀장은 끌려나가며 강태준이 아닌 지원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두꺼운 방음문 너머로 사라졌다. 그날 하루 동안 SK그룹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태풍의 눈이 되었다. 최민환을 포함한 7명의 최고 임원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15명 이상의 중간 관리자가 직위 해제되었다.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SK그룹의 주가가 하한가를 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보다 빨랐다. 그는 휠체어를 탄 채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VVIP 타워 테러의 전말을 일부 공개하고 그룹 내부에 암덩어리를 도려냈음을 선포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이 모든 비리를 밝혀낸 아내 한지원을 위기관리총괄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 충격요법은 시장에 먹혀들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인식이 퍼졌다. 한지원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서 팀장의 무능한 보안팀을 전원 해체하고 자신이 과거에 신뢰했던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로 새로운 팀을 꾸렸다. 저택과 본사의 보안 시스템은 군사작전기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옆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그룹의 혼란을 수습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낙하산 인사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가 하룻밤 사이에 그룹의 3중 방화벽을 뚫으려던 중국발 해킹 시도를 막아내고 역추적하여 배후를 밝혀내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실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증명했다.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지원은 일주일간의 휴가를 냈다. 강태준은 이유를 묻지 않고 승인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휴양지가 아닌 서울구치소의 특별 면회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마지막 남은 악령을 마주하러 간 것이었다. 유리병 너머의 윤태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용병 회사의 대표였던 그는 이제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초췌한 죄수일 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면회인이 지원임을 확인하고는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던 증오는 사라지고 패배자의 공허함만 남아있었다. 왜 왔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를 비웃으러 왔나? 내 마지막 모습을 보러 온 건가? 한중이 그가 그녀의 옛 계급을 불렀다. 지원은 그 호칭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끝장내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끝내러 온 것이었다. 당신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지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내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김중사, 박하사, 이일병. 그녀의 팀원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지켜주지 못했던 웃음 많던 청년들. 그들은 당신을 믿었습니다. 대령님. 그녀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지독한 슬픔과 차가운 연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들은 당신의 명령이라면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고작 돈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짓밟았습니다. 윤태규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 넌 몰라.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푼돈뿐이었어. 최민화는 나에게 세상을 주겠다고 했다. 그깟 사병 몇 놈 목숨보다 더 큰 세상을. 그의 추악한 변명이 조사실을 울렸다. 바로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하고 두려워했던 이 남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악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탐욕에 잡아먹힌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의 트라우마는 윤태규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배신 그 자체에 있었음을. 당신은 세상을 얻으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보다 더한 지옥에서 살게 될 겁니다. 당신이 버린 부하들의 얼굴을 매일 밤 꿈에서 보게 될 테니까. 그게 당신의 진짜 감옥입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다. 윤태규가 유리벽을 치며 절규했지만 그 소리는 그녀에게 더 이상 닿지 않았다. 구치소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를 수년간 짓눌렀던 악몽의 사슬도 함께 끊어졌다.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비로소 자유로웠다. 그녀가 저택에 돌아왔을 때
강태준은 재활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보조기구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간신히 서 있었다. 그는 지원을 보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뎠다. 그녀가 달려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막았다. 마침내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땀으로 젖은 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내 발로 당신을 맞이하고 싶었어. 그는 비틀거렸지만 그녀의 어깨를 잡고 균형을 잡았다. 이제 그들의 눈높이가 같아졌다. 휠체어와 계약서라는 장벽이 사라진 것이다. 윤태규는 만났나? 그가 물었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태주는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전쟁을 끝냈음을 알았다. 최민환과 윤태규, 그리고 그 하수인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 햇빛을 보지 못할 걸세. 태준이 그녀의 뺨에 남은 옅은 흉터를 부드럽게 쓸었다. 이제 SK그룹에는 더 이상 적이 없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 그로부터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SK그룹은 지독한 폭풍우를 겪어낸 거함처럼 다시금 굳건한 항해를 시작했다. 최민환과 윤태규가 남긴 부패의 잔재는 한지원의 날카로운 메스와 강태준의 결단력으로 완벽하게 도려내졌다. 그녀는 이제 회장 부인이라는 수식어 대신 그룹의 위기관리 총괄 사장으로서 그 실력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 강태준 역시 재활에 성공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나 보조기구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의 두 다리는 VVIP 타워의 잿더미 속에서 잃어버릴 뻔했던 미래를 다시 지탱하고 있었다. 저택의 분위기는 이전의 살얼음판 같던 긴장감 대신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채워졌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룹을 이끌었고 저녁이면 함께 식사하는 동료이자 파트너였다. 그날 저녁, 태준은 지원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곳은 더 이상 전쟁 지휘 본부가 아니었다. 따뜻한 벽난로가 타오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와인과 함께 그들의 결혼계약서 원본이 놓여 있었다. 지원은 그 서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올 것이 왔다는 듯 침착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계약을 정리할 시간이었다.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모든 것이 끝났소. 지원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최민환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윤태규 역시 군사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 블랙 로터스는 해체됐고 그룹 내부의 배신자들도 모두 정리됐소. 더 이상의 위협은 없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이 계약서로 향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꺼내신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 계약은 애초에 생존을 위한 거래였을 뿐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스스로 다짐해왔다. 그녀는 그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이 계약. 처음 내가 당신에게 이 계약을 제안했던 순간이 기억나오 보답을 하겠다고 했지.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그는 그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들의 관계를 규정했던 유일한 증거였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지. 그건 절반의 진실 혹은 절반의 거짓이었어. 태준이 지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계산이나 전략이 없었다. 오직 한 남자로서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물론 당신을 보호해야 했소. 내 적들이 당신을 노릴 테니까. 하지만 그건 핑계였을지도 몰라.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는 당신이 필요했소. 그 지옥불 속에서 나를 구하던 당신의 침착함, 내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단번에 꿰뚫어 보던 당신의 지성, 그리고 내 적들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던 당신의 용기. 나는 그 모든 것에 매료되었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망설였다. 사람들은 당신을 운 좋은 신데렐라라고 불렀지만 나는 알았지. 내가 신데렐라였어. 당신이 나를 구원했어. 화재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내 권력의 감옥 속에서도. 그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보답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당신이라는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었던 내 이기심이었지. 그는 서재 서랍을 열어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에게 건넸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이혼 합의서였다. 이미 강태준의 서명란에는 깔끔하게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원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이것이 그가 준비한 진짜 결말이었다. 태준이 그녀의 표정을 읽고 다급하게 말했다. 오해하지 마시오. 이건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함이오. 그는 그녀를 속박했던 계약서를 가리켰다. 이 계약은 끝났소. 당신은 나를 구했고 당신의 과거도 정리했지. 당신은 더 이상 내게 빚진 것도 보호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 당신은 자유요. 한지원. 그는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쥐어주었다. 이 서류에 서명하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도 좋소. 당신이 그동안 이뤄낸 모든 것, 그룹의 주식, 사장 직위, 이 저택, 모든 것은 당신 것이니 그것만 가지고 떠나도 아무도 당신을 막지 못하오. 그는 그녀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었다. 지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시선은 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휠체어에서가 아닌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히 서서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SK그룹의 총수가 한 여인 앞에서 상자가 열리자 벽난로 불빛을 받은 영롱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계약의 증표가 아닌 진심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의 목소리는 평생 처음인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보답이나 임무, 혹은 안전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한지원, 당신의 남은 평생을 나와 함께해 주겠소 계약이 아닌 약속으로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시오. 그는 그녀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애써 감추고 있었다. 지원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이혼 서류와 눈앞에 내밀어진 반지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는 자유였고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사랑이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망설였을 것이다. 트라우마에 갇힌 군인이었다면 이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윤태규를 마주했고 자신의 지옥을 스스로 끝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의 군인이 아니라 빛 속의 한지원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보았다. 오만하고 차가웠지만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걸었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남자였다. 그녀는 이혼 합의서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서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태준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께 그녀가 평생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가 웃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은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일어나요,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바닥은 차갑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지원은 그에게서 반지를 부드럽게 빼앗아 들더니
직접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웠다. 제 대답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태준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조건이든 말하시오. 지원은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그의 품에 살짝 기댔다. 앞으로는 회장님이 아니라 여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보안은 여전히 제 담당입니다. 그녀가 그의 눈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당신의 안전은 평생 제가 책임지죠. 계약이 아니라 아내로서. 태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불길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었다. 보답으로 시작된 계약이었지만 그 끝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깊고 진실한 사랑이었다. 1년 후 VVIP 타워는 SK 퓨처 타워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재건되었다. 그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불이 켜졌지만 이번에는 암살의 불길이 아닌 행복한 가정의 따뜻한 불빛이었다. 한지원은 여전히 그룹의 가장 유능한 사장이자 강태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으며 이제는 그의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구원한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다.